조선 중기에 어느 날 푸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청주골에 율곡이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율곡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섰는데 걷던 길목에서 놀랍게도 한 노인이세 명의 손자를 데리고 나무 아래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에 율곡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들 곁에 앉아 노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노인은 새 손자에게 우주의 조화를 설명하기 위해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는 율곡의 이기이원론과 맞닿아 있었다. 얘들아, 이 세상은 두 가지 신비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단다. 하나는 나는 그늘 없는 태양 같고 또 다른 하나는 기라는 변덕스러운 바람과 같지. 첫 번째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이와 기는 어떻게 다르죠? 노인은 해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는 모든 것의 뿌리와 같아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그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만물을 이해할 수 있단다. 즉, 이는 세상의 원리나 법칙이라 볼 수 있지. 그리고 기는 오락가락하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형성하나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손자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에너지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나요? 이 질문에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말문을 열었다. 다 존재하는 큰 그림이라면 기는 그 그림의 세부적인 붓터치라고 생각해보거라. 이가 설계도라면 기는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벽돌과 같은 것이지. 그러니 이와 기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처럼 서로 도와 이 세계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지. 그때 세 번째 손자가 슬쩍 질문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친구를 감지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노인은 견제심 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얘야, 그것은 때로 우리가 시계의 바늘만 보고 시간을 해석하듯 기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의 존재는 그 창조되는 질서와 조화 안에서 느낄 수 있지. 그것이 없다면 기는 혼란으로 가득할 테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곡은 노인의 심오한 비유에 감명을 받았다. 노인은 단순히 이와 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둘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하며 개인의 삶에서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율곡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처럼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과 조화를 깨달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린 늘 기를 통해 보고 느끼는 것들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나는 심오한 원리도 가끔은 생각해 보아야 하네. 그날 푸른 산과 맑은 강변에서 들었던 노인의 이야기는 율곡과 제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졌고 그들은 그날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가치관을 조금씩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 조용한 산책은 단순한 걸음이 아닌 깊은 철학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경치가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진실만을 말할 것. 그 누구도 작은 거짓말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칙은 얄궂은 말장난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과 커뮤니티의 기초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이었습니다. 필립은 여행 중 길을 잃고 우연히 이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곳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의 특별한 규칙을 알게 되자 필립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으로 가서 마을 의원로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마을 원로는 칸트의 도덕적 의무론에 따라 이 규칙이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칸트의 정언 명령에 따라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이 보편적 법칙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행동은 결과보다 그 자체로 도덕적이어야 하며 여기서는 거짓말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필립은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누군가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걸까? 필립은 그날 오후 현실적으로 이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필립은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필립은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친구가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드레스 어때? 날씨가 완벽해. 그치? 그 순간 필립은 숨을 죽였습니다. 친구의 대답이 중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드레스 색깔이 베이지라 약간 창백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 미소는 언제나 환상적이야. 필립은 친구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순간 살짝 놀랐지만 이내 크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그 색상을 다시 생각해볼게. 마을에 머무는 동안 필립은 이런 예들을 끝없이 경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로는 불편할 정도로 솔직했지만 그 솔직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넘쳐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마을 공동체의 결속이 매우 단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립은 마을을 떠나면서 자신도 그 정직함의 일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칸트의 도덕적 의무론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의 마을을 뒤로하며 자신의 삶에도 진실만을 말하는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의 교훈을 그의 일상에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필립의 이야기는 진실의 마을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가 경험한 일들은 방문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칸트의 도덕적 의무론이 한 마을과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하며 그의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는 진실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작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이 얼마나 흥미로운 철학적 개념일까요? 자, 그럼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적을 찾으려는 한 특별한 고양이 아리스톤의 모험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평화로운 마을 스테가네이아. 이곳에는 지혜로운 철학자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단에서 길러진 고양이 아리스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별난 아리스톤은 다른 고양이들과 다르게 깊이 있는 사고에 잠기곤 했죠. 그는 자신의 삶에도 고유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리스톤은 아침 햇살이 창을 넘치듯이 들어오는 도서관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들이 남긴 두꺼운 책 더미 사이를 누비며 독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자연의 모든 존재는 목표가 있다고 했어. 아리스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적은 무엇일까? 그는 신비로운 목적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길을 따라가다 마주친 동물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올리브 나무 위에 앉아있는 참새에게 물었습니다. 참새야, 너의 목적은 무엇이지? 참새는 특유의 짹짹거리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목적은 나무 위에서 노래하며 아침을 깨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조화에 작은 도움을 주지. 아리스토는 고개를 끄덕이곤 다음에는 풀숲에서 기어다니는 거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북이야, 그럼 너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거북이는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목적은 긴 여행을 통해 인내와 지혜를 쌓는 것이란다.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지. 아리스토는 이내 많은 동물들을 만나 그들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강물은 대지를 적시며 바람은 세상을 식힌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세상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는 여전히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리스토는 마을 가장자리에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마주쳤습니다. 아리스토는 그에게 고양이의 목적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리스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구나. 내 목적은 바로 너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고양이는 자신과 주변의 행복을 찾는 일에 매우 능숙하지. 내가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 내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너의 목적이 될 수 있단다. 그 순간 아리스토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러하듯이 자신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해 무작정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삶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순간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아리스토는 때로는 인간들이 미소 지을 수 있게 하고 때로는 도서관에서 책 더미 속에 숨겨진 먼지를 털어내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행복하게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그랬듯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여정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리스톤처럼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년 열리는 인복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 축제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마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경험한 행복한 일들을 나누고 더 많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축제 준비위원회가 마치기 못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축제의 메인 이벤트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축제 준비위원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밴드를 초청하여 마을 광장에서 대형 콘서트를 열자는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마을 중앙에 새로운 도서관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메인 이벤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원 중 한 명인 조용한 철학자 존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공리주의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을 인용하며 우리의 결정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서트는 분명 즐겁고 신나는 경험일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기쁨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도서관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과 행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이에 반박했습니다. 도서관도 좋지만 그 혜택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를 위한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콘서트는 모든 연령층에게 즉각적이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마을 주민들도 둘로 나뉘어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밀 언제 나처럼 조용히 공청회를 제안했으며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주민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서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이고 집단적인 행복의 가치와 도서관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의 가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선택이 단순히 지금과 미래의 행복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둘 다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메인 이벤트로 콘서트를 열되 콘서트 수익금 일부를 도서관 설립,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주민들은 공리주의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지금과 미래의 행복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콘서트는 성대하게 열렸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즐겼습니다. 이후 도서관이 건립되는 과정에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현실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그들의 전통, 행복축제의 본래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며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